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첫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를 이제 돌렸는데, 이번 달 강의부터는 조금 더 앞에 강의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빠뜨린 것도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첫 순환에는 좀 빼고 했습니다. 빼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서를 보시면서 기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간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기본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끊어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문장을 약간 응용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단락단락 아주 짧게 해서 요약된 문장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은 다시 곱씹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전 범위에 대해서 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줄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표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원별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OX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순환에는 용어 중심으로 해서 쪽지 시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쪽지 시험은 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숙지하셔야 될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페이퍼 안 버렸죠? 버리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전달을 했던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용어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고시보시고 공법은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휘발성이.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뭐 좀 알겠는데 수업 듣고 나서 1시간만 지나고 나면 1시간이 뭐고 10분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법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 휘발성이 있냐면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용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부동산 공법이라는 어떤 과목 자체도 처음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각종 법률 용어들이 있죠. 그죠? 공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에 아마 처음 보는 용어들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용어가 생소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익히시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시고 특히 2022년 33회 시험을 앞두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를 먼저 익히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익혀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내용 파악이 되게 돼 있고 내용 파악이 되고 나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암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거꾸로 공부합니다.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거는 암기된 능력들이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막 하죠. 그런데 영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암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용어니까 용어를 익히시는 쪽에 초점 맞추시고 그 익히는 방법으로서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우리가 전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11월 12월 달에 각 해당 파트에 보면 아마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건데 그 첨부된 자료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다라는 걸 알고 수업을 듣는 거하고 아예 모르는 상태 수업 듣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걸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읽어보는데 뭐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쭉 읽어보면서 어떤 용어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떤 용어는 아직까지 익숙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되새기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지금부터 해서 이제 한 번 했는데 앞으로 9번, 총 10번 정도로 할 거거든요. 전체 내용을. 그래서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 숙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얼마나 저장되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 저장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익혀두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수험가에서 공법 과목을 갖다 휘발성이 제일 강한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면서 보는 정작 노력은 안 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할 때 그 휘발성을
날아가는 게 머릿속에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조금 저지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를 좀 익히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빠뜨렸던 내용들, 앞순환에서 빠뜨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순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체 내용 줄도 치고 별표 표시,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이 있겠죠, 그죠? 경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33회 시험을 예측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도 같이 경중을 따져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OX 문제, 기본서에 실려 있죠, 그죠? 기본서에 실려 있는 OX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건데,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 쉬시면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OX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되고 있는지 등등을 갖다가 미리 한번 좀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수업 말미에 OX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업을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지금 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할 거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걸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1월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공법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부동산 공법이 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 강의에서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과목인지, 그 다음에 전체 체계가 6개 법률이 어떤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강의 중에서 첫 강의를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OT, 공방법, 그 다음에 공법의 체계, 그 다음에 시험의 출제 경향 등등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잠시 1시간 정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먼저 공법 6개 법률 중에서 먼저 국토계획법부터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공법 6개 법률이 있죠, 그죠? 6개 법률이 있는데 6개 법률이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이죠, 그죠?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체 한번 언급 좀 하고 갑시다.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이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풀어서 쓰면 무슨 공법이면서 토지 공법이면서 건물 공법의 성질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토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법률이 적용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2개가 있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그리고 토지 건물이 섞이면서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비사업.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서 총, 토지 관련해서 몇 개? 3개. 건물 관련해서 2개. 토지 건물 합쳐가 몇 개? 1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법률이 우리 공법 안에 구성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공법에서 건물 공법인데, 토지와 건물이니까 토지부터 해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는 먼저 어디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요? 국토 전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서울에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전체 토지를 뭐라 불러요? 국토로 부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국토의 계획 및 그렇지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를 대충 하는 분들은요, 요 법률 명칭 외우는데 5개월 걸려요. 이 법률 명칭 외우는데 5개월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공법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법률 명칭도 모르는데 당연히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이거는 법률의 명칭이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 대상을 뭘 대상으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맞아. 먼저
앞에 생략되면 선이죠. 선 계획을 세우고 및 and 뿐만 아니라 맞아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자? 나중에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인데 우리 공법은 한마디로 보면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규제 혜택을 주는 법은 아닙니다. 공법은 규제법이죠. 그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하고 규제를 하고 계획을 잡아놨죠. 그죠? 그럼 나중에 맞아 이용행위로 규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아래서 선 계획 아래서 이용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고 여러분들 공법을 이제 우리 전달에 순환을 통해서 한번 배웠습니다만은 뭐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있던가요? 전부 다 뭐 만들었어요? 계획 만들었죠. 그죠? 계획 다 만들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환지 계획, 개발 계획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계획들이 하루에 한 번씩 안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부터 만들었다? 계획부터 만들어 갑니다. 국토의 개발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그냥 막연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세운 다음에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계획 아래서 뭐 되더라? 이용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요, 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냐면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계획. 그죠? 그래서 계획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획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이용 파트에서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법률의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줄여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문자, 두 문자, 앞글자를 따서 국계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올릴 때 내지는 질문하실 때 국토계획법에 어디 있잖아요. 국계법에 어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선계획 아래서 이용을 하는데 이 이용적인 측면을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이걸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 뭔가를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이용하면 개발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다? 보존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책자 같은 거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용, 개발, 보존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이용의 또 다른 측면인데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는 쳐다보지 않겠다. 보존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존에 초점을 맞춘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또 뭐는 보지 않는다. 개발은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에서 저 푸른 초원이 있어요. 이렇게 저 푸른 초원이 있거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용하는 겁니다. 즉, 그죠? 이런 형태의 저 푸른 초원을 싹 밀어버리고 이런 형태의 뭘 만들더라?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있죠. 그 법의 명칭이 뭡니까? 네,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보존 파트는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봅니다. only 뭐만 본다? 개발만 보는 거예요, 개발.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자? 아무것도 없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뭘 만든다? 택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도시개발법의 역할입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은요,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는 것은 여기에서 개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까지만 개입을 한다? 택지를 만드는 단계까지만. 택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죠? 공급을 할 때 경쟁 입찰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없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저 푸른 초원이 아니고 원래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제대로 써 있어요. 비실거려요. 이게. 비실거리죠. 노후불량 건물이 돼서 건물이 오래돼가 낡았다 이 말입니다. 이 노후불량 건물을 어떻게 하자? 똑바로 다시 세우자 이겁니다. 다시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 환경을 맞아 정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정비를 했거든요.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정비했으니까 무슨 환경을 정비했나요? 도시
환경을 정비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내지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싹 밀어버리고 정비를 했다. 그럼 무슨 환경을 정비했어요? 주거 환경을 정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야도 어디를 쳐다보지 않는다. 보전 파트를 쳐다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도시개발법과 뭐가 있더라?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에 초점 맞춘 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봤던 무슨 법이 있어요? 농지법이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죠. 농지법은. 그죠? LH 사태부터 해가지고 각종 우리가 투기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년에 2021년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전부 다 뭐였습니까? 농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신도시를 만들고 신시가지를 만드는 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주로 뭘 다 대상으로 했다? 농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투기적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농지에 대한 우리가 투기적 문제, 그로 인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농지적 발급을 갖다가 불법으로 발급받고 그다음에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방치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작년에 언론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농지는 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농지인 상태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전 파트만 쳐다보는 게 뭐가 있다?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가 토지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정비법은 토지와 건물 둘 다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왜냐면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재건축은요, 토지를 손대는 게 아니고 노후 불량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재건축은.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 양호한 데서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곳에 하잖아요. 그죠? 재건축을 할 때는 기반 시설을 손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건물만 손대겠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특히나 이제 건물 관련한 내용이 구축 건물을 신축 건물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대충 감은 잡았을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있는 환지 논리, 바꿔주는 논리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꿔주는 게 정비사업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단지 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것인데 정비사업은 뭐를 바꿔주는 거냐면 노후 불량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 한다. 바꿔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죠. 시험은 어떻게 출제를 한다고 했냐면 국토계획법에서 몇 문제가 나옵니까? 12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6문제.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몇 문제? 6문제. 농지법에서 몇 개 나옵니까? 2문제. 이렇게 해서 법별로 출제 문항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문제가 오냐면 26개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 중점 둔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국토계획, 공법은 표정이 오늘 너무 진지해요 지금. 이 가볍게 듣는 건데 굉장히 진지한 표정인데 첫날에서 그런다. 공법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 맞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든요. 내용이 어렵느냐? 아니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죠. 그럼 휘발성이 진짜 강해요. 그 휘발성이 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용어가 안 익혀지면 휘발성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야 용어. 여러분들이 굳이 공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 관련 용어라든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쓰는 용어라든지 요즘 새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떤 그 용어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들었어도 그게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갈까 안 갈까? 안 간다고요. 분명히 뭐 듣기는 들은데 그게 뭐에 대한 건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특히 공법을 한 바퀴를 돌렸는데 진짜 휘발성이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용어 정의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 그러니까 그 용어 익히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거든요. 12문제가 나오는데 공법 용어의 90%가 국토계획법 용어예요. 그리고 그 용어는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면서 써물 용어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12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출제 전체 우리 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야가 그 60%, 50% 아닙니다. 60%를 야가 좌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법을 조금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어디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국토계획법만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과외를 한다고 하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외 한다고 하죠. 그러면 뭘 안 하냐면 개발, 정비, 농지법 같은 거 수업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애들을 학원에 보내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 수업을 한다고 학원에 보냈습니다. 중1이 안 되는데 중2짜리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 학원에 가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애들 학원 수업할 때 레벨을 나눠 수업하잖아요. 그죠? 중1반은 따로, 중2반은 따로, 중3반은 따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재반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전체를 우리가 평균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과외를 한다 그러면 개발 정비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잘 해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60점을 통과하면 그 다음 나머지 법률로 넘어가는 게 원래 맞아요. 원래. 근데 이게 전체 학원이고 수준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올해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디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국토계획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여기에 초점 맞추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진행을 쭉 이래 하다 보면 정비법 수업하는 날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정비법은 수업만 들으면 돼요. 수업 듣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더라. 뭐 그런 날이 안 오겠지만은 혹시 공법 수업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날이 곧 복습하고 싶은 날이 오더라. 그러면 수업은 정비법 들었다 하더라도 공부는 어디를 해라는 얘기입니까? 국토계획법을 하셔야 돼요. 야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 우리 몸으로 치면 허리, 척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토계획법에다 초점 맞추는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짜야 돼요. 어떻게 짜느냐면 상반기에 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중반부에는 개발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건축주택, 건물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라는 것은 보통 어디까지를 말하자면 3월 달까지는 야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 5, 6, 6월 달 있죠. 4, 5, 6월 달. 4월, 5월, 6월은 개발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그때 되면 건축주택 보시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전체를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이렇게 6개의 법률이 총 26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셔도 논리적 구조를 보셔도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갑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나머지가 파생되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조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부동산 공법이니까 토지 공법이면서도 무슨 공법? 건물 공법이죠. 건물 규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건물 규제가 나와야 됩니다. 건물 관련했습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여러분들 법률 명칭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겁니다. 무슨 법이 있고? 그죠? 건축법이 있습니다. 또 무슨 법도 있고? 주택법이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처럼 주택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주택법이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 뭐로 통제를 해버린다? 건축법으로 통제를 해버립니다. 건축법. 주택도 뭐 일종이다 보니까 건물이죠. 주택도 건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말을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고 싶더라. 그러면 돈 있다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파트는 돈 있다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살 수는 있는데 최초 공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파트는 아무나 사는 제약가 아닙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싶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통장. 청약 통장. 그죠? 그래서 통장 1순위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당첨이 되면 뭐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죠? 근데 돈만 있는데 그러면 그럼 구축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아파트 전매가 풀리고 나면 피를 주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달리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유달리 높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주택의 숫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택의 종류는요, 단독주택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공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체 주택은. 그죠?
근데 단독과 공동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가 높아요? 공동이 높죠? 공동이. 비율이 54대 46입니다, 이게. 최근 통계 놓은 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54개, 100개 중에서,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몇 개? 46개. 세계에서 어디만 이렇다?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물론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있는데, 홍콩과 싱가포르를 우리가 정확하게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도시국가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띠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달리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평생의 꿈이 뭐냐면 성냥감만한 아파트 그 하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출금 갚으면서 사는 게 평생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이게 엄청나게 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법은요, 둘 다 건물을 다루고 있는데 어디가 일반법이 되냐면 건축법이 일반법이에요. 건축법이 일반법. 주택법은 이제 특수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짓는 겁니다. 한 번에 짓는 개수가 29개 이하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건축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빌라 같은 거 짓잖아요. 그죠? 흔히 연립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빌라. 그거는 뭐 규제를 받으면 짓는다? 건축법 규제를 받으면 짓죠. 그리고 30개 이상을 짓죠. 3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짓죠. 한 번에 짓는 게. 그러면 어디 규제로 간다? 주택법 규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집 근처에 만약에 28세대의 빌라라고 이야기하는 연립주택을 만약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군도 좋고요. 교통, 그 다음에 주변 여건, 그 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죠? 매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구입을 하고 싶다라면, 그죠? 이거는 지금 어디 통제를 받습니까? 건축법 통제를 받겠죠.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할까요? 선착순 분양이 되겠죠. 그렇잖아. 평당 1억에 분양해도 돼, 안 돼? 돼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정의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 분양해도 되고,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투기할주고 됐다고 해서 전매가 안 돼, 돼. 근데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빌라는, 이 연립주택은요, 어디 규제를 받는다? 건축법 규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건축법 규제. 근데 이게 228세대가 아니고 280세대제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규제를 받겠습니까? 이거는 이 주택법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돈만 있으면 분양이 되는데 이거는 돈 가지고 돈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청약 순서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있는 각종 규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투기할지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등등의 각종 규제를 싹 다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다 보니까 별도로 만드는 게 뭐더라? 주택법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는 이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건물 관련 내용으로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 두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건축법은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들.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구조, 설비, 재료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가 있거든요.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건물이 짓기 전 단계가 있어요, 전. 그리고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ing.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이후 단계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졌죠. 그죠? 자,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건물이 짓기 전,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ing,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후, 이래 나오는데, 이 건축법은요, 전, 중, 후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단계, 지어진 건물 이후 단계를 다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이 짓기 전에는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개입을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지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지, 토지가 아니고 대지. 건물이 지어지는 토지는 대지라 불러요. 대지를 사고 팔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물을 짓지 못하는 토지가 있어, 없어? 있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토지를 중개하면 대형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건축부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배워야 돼요. 자, 건물이 지어집니다. 중간에 있죠. 이때 공인중개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건물을 짓는 중에는 공인중개사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건물을 짓는데 뭐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데 공인중개사 개입할 일이 뭐 있어? 건물이 지어졌어. 개입한다 안 한다? 예? 개입하죠. 개입하기 싫은데 개입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요 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이후 단계. 우리 시험은 어떤 게 출제 범위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책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그죠? 기본서 어디를 한번 보시면 좋냐면, 페이지가 없네, 이게. 페이지는 안 나와 있네. 두 장을 넘겨보실래요? 맨 앞에 서? 두 장. 두 페이지가 아니고 두 장을 넘겨봐요. 두 장을 넘겨보시면, 두 장이라고 했다, 두 장. 두 장을 넘겨보시면, 좌측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보일 겁니다. 찾았습니까? 네. 우측에 보면 시험 과목 및 배점 메뉴에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 시험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이라고 나옵니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를 할 때 같이 띄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그대로 복사뜨가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냐면, 그 1차 시험이 있죠. 박스에. 그 다음 2차 시험 보입니까? 2차 시험에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찾았습니까? 예, 그 보면 1. 국토개입법 30% 내외, 도시개발법 정비법 30% 내외, 그 다음에 건축주택 농지법 몇 프로? 40% 내외라고 보입니까? 그 앞에 한번 봐봐요. 그 앞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의 범위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전 범위가 아니고 공법 중에서 뭐에 관련된 거? 중개에 관련된 내용만 출제한다 이 말이야. 뭐 그러다가 또 형용변칙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보시면 말만 하면 형용변칙을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건축법은 건물을 지으지 전 단계, 짓는 단계, 그 다음에 후 단계죠. 중개에 관련된 거는 뭐 한다? 건물을 짓는 과정, 설계, 시공, 감리는 중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든. 그게 빠진다고 이게. 이걸 빼고 공부해야 돼요. 이걸 넣어버리면 이제 기재를 버리죠. 근데 건축사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요 세 개 중에서 건축사 시험은 야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할 때 빼면 돼요.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안 나올까요? 시험에 논다. 간혹 가다가 노는데, 요거는 30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면서 내요. 그러니까 맞춰라고 내는 겁니까? 틀리라고 내는 겁니까? 그렇지.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요 문제를 맞추고 싶은 분들은, 종로에 가면 건축사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서 보시면 돼요. 그거 가서 6개월 과정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 가서 공부를 하시면 건축부에 나오는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버리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건축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인데, 주택법은요 정책적인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책적인 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초가 필요 없습니다.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용어 정도만은 아시면 충분히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은 정책적인 법이군요.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제도겠습니까? 만들어진 제도.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었죠. 다른 나라에 가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없다? 없어. 투기과열지구 있어 없어? 없어. 조정지역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주택법은요, 그때 현장에 시험을 치를 때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걸 감지를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 막 호황이 되는데, 우리가
주택에 대한 각종 우리가 이제 주택 뭐 건축이 안 됐을, 주택 분양이 안 됐을 때 하는 정책들이 그 보조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출제를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막 불황이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해주고 아무데도 지정이 안 되고 전부 다 해제가 돼 있어. 그럼 투자해주고를 낼까 안 낼까? 그거 안 내겠죠. 그죠? 근데 막 주택시장이 호황이 돼가지고 막, 그죠? 전매가 막 성행하고 그에 대한, 그죠? 우리가 투기 건질책이 매주마다 발표가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또 출제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시대 상황에 어떤 주택의 변화가 오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어떤 변화가 온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출제를 잘 합니다. 주택법은.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주택법과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공부를 해도 된다는 이유는요.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이나 정비법을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다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물이 지어지 전 단계하고 후,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정책 변화, 그 다음에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만들어질 때의 시대 상황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질 때의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잘 알면 우리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작년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은 세종시에서 여러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시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우리가 각종 이제 비판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세종시에다가 누구한테 분양을 했냐면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을 많이 해줬죠. 근데 그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세종에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고 다 떠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받을 때에는 특별 공급을 받을 때 싸게 받았다, 비싸게 받았다. 싸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데 걔들은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받았고 일부 여러분들 뭐 조달청이라든지 또 뭐 하나 있었죠. 어떤 데는 세종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특별 공원 받고 빠져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다 보니까 그죠?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걸 갖다 강제화 시켜버렸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시대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의무거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례로 또 의무거주를 안 해도 되는 어떤 일정한 예외를 둔다든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주택법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주택 두 개의 법률이 있고, 각각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몇 문제가 나옵니까? 7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그죠? 건축법에서 몇 개? 주택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러면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40문항이 요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전체를 갖다가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대형사고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국계법에다가 상반기에는요, 상반기 지금입니다. 상반기. 지금은 여기에다가 거의 all in. 뭐 9대1 아닙니다. 9대1이 아니고 100대1입니다. 100대1. 그죠? 여기에다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반부에서 두 개를 옮겨가고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대신에 야만 계속하게 되면 야에 대한 기본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하는 정도? 기동량.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수업을 듣는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건축주택을 할 때는 수업할 때만이라도 좀 집중하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국계법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고, 나중에 하반기에 공법 때문에 다른 사람 죽겠다는 이야기 나올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체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논리가 나올 수 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국토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통할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뭡니까? 보시면 국토를 어떻게 하자? 먼저 뭐 하고? 그렇지. 계획하고 뿐만 아니라 뭐 하자? 이용을 하자.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규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법률이죠. 자, 대한민국 국토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 수도권처럼 개발이 이미 완료된 곳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저 푸른 초원도 있고 임야도 있단 말입니다. 자, 임야인 상태에서 농지인 상태에서 어떤 법의 규제를 받겠습니까? 농지법의 규제가 들어와요.
임야인 상태에서는요,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이 통제가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옛날에 우리 공부 한참 전성기 때 산림법하고 산지관리법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 적이 옛날에 한때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빠지고 농경이겠죠. 이런 저풍은 초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도권처럼, 부산처럼, 광주처럼, 대구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개발된 지역도 있고 이래 됩니다. 자, 이 농지 저푸른 초원인데, 저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뭘 만들었다? 택지를 이래 만드는 거예요. 택지를. 그죠? 그러면 야가 이렇게 바뀌죠. 이때 개입하는 법이 무슨 법이 개입을 합니까? 도시? 그렇죠. 개발법이란 법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이 개입을 하겠죠. 도시개발법. 벌써 법 3개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법 상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택지를 만드는 단계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주거용지, 요거는 공공시설 부지, 요거는 공원부지, 요거는 학교부지, 요거는 병원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 섹터별로 뭐가 들어올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겠죠. 자, 누가 상가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경쟁입찰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상가를 지어요. 그럼 어떤 법이 통제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건축법이 들어오는 거야. 누가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어떤 법이 통제합니까? 건축법이 들어오겠죠. 자, 누군가는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그죠?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오를 지어요. 그럼 어떤 법이 규제 들어옵니까? 주택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건축법과 주택법이 들어가지고 건물이 막 지어지면서 신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첫 삽을 뜨고 분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몇 년? 10년. 첫 입주가 되고 나서요. 첫 입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의 신도시가 완성되는 단계까지 입주가 되는 게 또 몇 년? 10년 이래 걸립니다. 신도시는 보통 몇 년 걸린다? 20년이 걸려요. 20년 통상. 20년이 되고 나면 신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가격이 비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 주택법이 들어가지고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나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들이 뭐 됩니까? 노후화되기 시작하겠죠. 기반시설이 낡아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버리고 떠날까? 다시 써야 돼. 다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법이 들어온다? 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뭐 해야 돼? 정비를 해야 돼, 해야 돼. 그 정비법 뭐 하는 법이냐면 청소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다시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국토개입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 그래서 한 지역의 순환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부동산 관련한 공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이때마다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 중개사한테 가장 관련된 법 몇 개? 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시험과목으로 편제한 게 뭐더라?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6개만 알면 실무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린벨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중요하면 그린벨트만을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어, 없어? 있고, 그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공법적 규제는. 그래서 6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나머지 법들도 충분히 법 조금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6개를 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한 가장 기본적 소양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만드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2달 조금 넘게 이번 순환을 또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라고 했습니까? 그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